오늘 미국 3대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을 난리치다가 다우존스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가요. 막 후반부에 장 후반부에 살짝 들면서 플러스로 끝나긴 했습니다. 나머지 3대 지수 다 움직였는데 강도는 약해요. 유럽 시장도 장이 오르긴 올랐는데 뭐 강력한 장세 강도가 높았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수준 정도가 오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는 안 되는 유로스탁스 50이 그렇게 올랐어요. 눈치 보기 장세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이점은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빠졌습니다. 아마도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그 금리 속도는 빠르지만 대차 대표를 축소시키는 채권 매각은 오늘 말일이다라고 얘기한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 물가 상승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이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보시면 전월보다 훨씬 더 높은 5.4%가 나왔고, 요거는 그냥 근원이 아니고 전체 물가 소비자 상승률이거든요. 이거 7% 올라왔습니다. 전월 대비 증감률, 요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이게 예측치가 0.4였는데 0.8. 그 전보다는 좀 떨어진 게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올라갔습니다. 예측치보다 또 올라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아직까지 이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좀 더 보고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점 전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 이 기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거의 모두가 오미크론에 노출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의 모두가 오미크론에 노출된 뒤에야 정점이 찍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난리를 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1월달, 이제 곧 1월 내에 찍겠지만, 우리나라는 정점을 찍으려면 2월달 가서 찍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하고 이렇게 잘 하면서 오미크론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봉쇄를 풀어버리게 되면 또 급증하는 현상이 보일 것 같고, 오늘 새벽에 뉴스 보니까 그냥 강력한 봉쇄로만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책이 좀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미국 MBC 보도거든요. 박소희 기자께서 올리신 거고, 1월 2일자인데 1월 12일자인데 미 유럽 연일 세기록을 경신 중이다. 정점 찍고 급감할까라고 이제 물음표를 찍은 거예요.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미국 하루 75만 명 최고치,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은 최고치를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요. 그건 독일도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은 살짝 반등했습니다. 그래 약간 내려오고 있고, 프랑스는 최고치로 올라갔고, 이탈리아는 제가 아까 안 봤는데, 아시아 지역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러시아는 약간 머리를 들고 있고, 인도도 만만치 않게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오미크론이 곧 정점을 찍고 급감할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미국 워싱턴 내는 모델 분석을 통해 미국 내 하루 신규 확진이 오는 19일 120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하는 급감할 것이다. 웬만하면 다 확산된 이후에 결과적으로 1월 내에는 정점을 치겠다, 이런 뜻인 거죠. 밑에 보면 이게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긴 한데, 이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인데, 속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엔데믹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엔데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제 말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보면 미국이나 영국은 각각 특유의 기본 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속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아공과 달리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은 데다가 감염 위험이 커지는 계절인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공은 젊은 인구들이 많다는 거죠. 취약자보다 젊은 인구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남아공 날씨는요, 이거거든요. 이거는 여기입니다. ANIBM 비즈니스. 이게 데일리 날씨거든요. 우리나라 한 초여름 정도의 날씨를 계속 보이고 있죠. 23도, 24도 이렇게.
그러니까 날씨도 따뜻해서 환기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요. 그런 거가 있지만 지금 북방구는 겨울이죠. 근데 인구 구조가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급등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남아공처럼 내려오는 패턴을 지금 기대하지 말라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내려오긴 하겠지만 그 내려오는 강도가 남아공만큼 빠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신을 계속 맞는 게 그게 실현 가능한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전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스터샷을 일단 맞고 나면 세 번째 그러면 한 3, 4개월 진행되고 나면 이게 봄, 여름께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환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대응 차원에서는 중요하지만 주식 차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보도입니다. 그때 중요한 보도는 이거죠 사실. 네, 보면 뭐 시안, 안양 도시도 봉쇄했는데 베이징 코앞인 텐진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여기만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 사방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전부 다 제로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 이 문제점이 녹록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중봉쇄 장기화에 멈춰선 공장들 글로벌 공급망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도요다, 삼성, 도요다, 폭스바겐 이런 거 생산량에 문제가 있다. 공장 문 닫고 삼성 뭐 생산 차질 이것도 공급망을 쥐어짜는 행위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게 제로 방역을 하게 되면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작동하겠죠 또.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오미크론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대륙이 크니까 철도망으로 뭔가를 대규모로 이제 항구로 들어온 걸 철도로 옮기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각각 그 점포로 가려면 자동차들 트럭이 움직여야 되는데 물류 트럭이 그 물류 트럭 운전자들이 오미크론이 막 확진되니까 실제로 그 확진된 사람이 배송을 하지 못하고 쉬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매대를 비우게 만드는 이것도 결과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재기를 하겠죠. 또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럼 그것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작동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일어나는 게 오미크론 나오면서 공급망 기본적으로 공장에 있는 공급망 충격 그게 공장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륙이 넓으니까 시장 대륙 안으로 들어왔는데 대륙 안에서 점포로 흩어지는데 충격을 주고 있고 이 결과적으로는 물가 압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좀 잠잠해져야 될 에너지 가격도 들썩들썩 최근에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젠가 그저께 전번인가 전전번인가 보여드렸죠. 고용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영역으로 급여가 높은 쪽으로 이제 막 이동을 해대고 있고 그건 급여를 인상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물류 쪽에서도 인플레이션 요인 작동하고 있고 급여 쪽에서도 인플레이션 요인 작동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의 주택 가격은 아직 잡히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비용 측면이 또 잡히고 그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게 되면 또 주거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그 이자 압력의 이런 요인들 때문에 그러면 뭐 주거비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또 존재하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한 가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이슈들이 존재하는 것 사라지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변동성의 정도가 지금 크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까지 패턴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라는 걸 확정 지을 수는 없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작년 8, 9월 달, 뭐 9월, 10월, 늦게는 10월까지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이고 잡힐 것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사실 올 12월 달 이런 얘기가 계속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화들짝 뒤집힌 게 연임되고 나서 12월 달 돼서 이제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죠. 연임되고 나서 발언이 좀씩 세졌고 연준 이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뭐 올해 한 3-4번 정도는 기준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시장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 다만 거기에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하는 보유했던 채권을 시장에다가 매각하면서 자금을 빨아들이는 QT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쪽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가 넘어간 것 같아요. 초점이. 그런데 그걸 이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올 말에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연준의장 의도대로 그렇게 되겠느냐 그 립서비스대로
지표들이 자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이거 역시 또 당겨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투표권은 여러 사람의 연준이사가 공동으로 나눠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점도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립 서비스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끝났다라고 조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시장이 강력하다, 조정국면에서 잘 버틴다라는 생각은 뭐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보도에서 듣는 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얘가 또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컴퓨터 얘가 잘 하다 보면 한번 윙 하면서 컴퓨터가 잠깐 서요, 작동이. 이거 아무리 찾아도 지금 원인을 모르겠답니다. 삼성 쪽에서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쓰고 있는데, 제가 편집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쭉 섹터들, 이게 저 미국의 섹터를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금융, 민감주, 기술주, 산업주, 이게 소재주, 에너지, 이게 헬스케어, 요게 그 필수 소비재, 요게 통신, 요게 유틸리티, 이게 부동산이거든요. 그 각각의 섹터를 S&P 500 지수하고 같이 믹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주봉입니다. 말이 그렇게 움직이느냐를 한번 볼 건데, 여기 보시면 2009년도 저점이 이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으로 우리가 주가를 한번 맞춰볼게요. 맞춰보면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끝을 맞추면 같이 움직이죠. 이제 패턴이 보면 이제 중간에 캔들 차트가 S&P 500 지수인데, 이 캔들 차트가 추세적으로 얘보다 윗단에 있는 것들을 좀 보면 2015년도 한번 흔들릴 때 출구 전략이 있을 때 요때 흔들렸거든요. 요때가 출구 전략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잘 보시면 이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요게 경기 민감주입니다. 이거. 그다음 요 밑에 있는 게 금융주예요. 그다음 요게 산업. 그다음 요게 분홍색 있죠. 분홍색은 사실 밑에서 약간 기고 있다가 후반부에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좀 강력하다. 요거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헬스케어거든요. 헬스케어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하고 여기 그다음에 금융주하고 산업 소재주가 초반부에 이제 강력하게 올라왔다. 그 출구 전략 하기 전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늘색이 있습니다. 요 하늘색이 요게 기술주입니다. 기술주는 S&P 500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죠. 그러면 이 그 출구 전략이 일어나기 직전 이 흔들림 뒤에는 어떻게 됐겠느냐. 정점 찍은 게 사실 여기에 흔들리고 여기서 두 번째 정점을 찍었으니까 여기를 기준점으로 다시 잡아볼게요. 두 번째 기준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잡아보면 이렇게 당겨볼게요.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죠? 그럼 여기 보시면 요 캔들 차트들이 있죠. 요 캔들 차트들이 윗단에 있는 걸 보면 일단 연두색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금융주, 이 금융주다. 지금 캔들 차트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 그 윗단에서 요 밑단에서 살짝 움직이다가 깔짝대면서 이제 위로 여기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 게 있죠. 요게 뭐냐면 요게 이거 초록색이 잡혔네요. 파란색이죠. 요 파란색이 민감주예요. 요 상단에 잡혀 있는 게 요게 기술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금리가 인상되면 기술주가 약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출구 전략 이후라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추세적으로 계속 기술주가 이 올라온 강도를 커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점은 그러니까 정점에서 여기를 기준점을 다시 잡았기 때문에, 그죠? 또 다시 기술주가 결과적으로는 더 성과를 낸 거죠. S&P 500 지수보다. 다른 섹터들보다 성과가 더 난 겁니다. 그러면 조정을 세게 한번 받았죠. 2019년도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 정점을 친다가 여기잖아요. 여기를 다시 기준점을 또 잡아볼까요? 기준점을 다시 잡아보면 이 상태에서도 지금 이 S&P 500 지수보다 내려간 게 있고 올라간 게 많은데, 보시면 에너지주는 밑으로 빠져 있고 금융주도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고, 여기 보면 산업주와 소재주들이 밑단에 있죠. 실제로 산업과 소재주는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좀 더 강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경기가 약간씩 떨어지고 있었다는 시기였거든요. 2019년도가 강도가 좀 약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역시나 기술주는 높은 상황을 보이고 있죠. 경기 민감주는 S&P 500 지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 막판에 보면 지금 우리가 그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과연 그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기 민감주 기술주가 과연 금리 인상 과정 중에서 다른 것들보다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는 데이터상으로 놓고 보면 그렇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해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의 그 시가총액 상단의 경기민감주예요. 상단의 경기민감주 쭉 나열한 건데, 여기 보시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64배고요, 퍼배수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5배입니다. 이렇게 높은 영역에 있는 것들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강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거는 기술주입니다. 기술주 영역을 보면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TSMC, 그다음에 ASML, 요거 그 노광 장비 만들어 수출하는 네덜란드 기업이죠. 그다음에 뭐 시스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도비도 있고 쭉 있는데, 얘네들의 퍼배수는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죠? 애플이나 MS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나 TSMC, 근데 엔비디아는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래서 기술주 중에서 퍼배수가 높지 않은 것 중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좀 쳐다봐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치주 쪽으로만 우리가 계속 포트폴리오를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하는 건 주요, 우리가 얘기하는 주요 주식들 있잖아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여기 기술주 섹터만 다시 뽑아 놓은 건데, 이것도 비슷한 패턴으로 우리가 맥락을 보면 요 연두색은 이게 3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막 변동성이 보이고 흔들리긴 한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일단 분석하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쉽게 해서 일단 이 데이터는 지울게요. 요게 차트인데, 이것도 역시 캔들 차트, 여기 밑에 보면 점선 차트 요 있죠. 요게 S&P 500 지수거든요. 근데 이게 2009년도 저점을 찍고 나서 쭉 올라간 과정, 2015년도 우리가 출구 전략 때 흔들리는 요 시기, 조금만 더 당겨볼까요? 좀 더 크게 만들까요? 이렇게 요 시기 저점으로부터 올라간 거 직전까지 놓고 보면, 여기 보시면 아마존이 가장 치고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요거죠. 구글이죠. 구글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다시 정점을 치고 2015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 출구 전략이 있은 뒤는 어떻게 됐느냐. 이때를 한번 당겨볼게요. 여기 기준점을 잡겠습니다. 출구 전략 이후를. 그럼 기준 출구 전략이 요 시점에 있었거든요. 12월 요때 주가. 요때. 그럼 요때 주가가 이렇게 해서 움직인 뒤에 보시면 다시 여기 보면 이거 뭐죠? 아마존이죠. 이 캔들 차트가 여기 밑에 있어요. 다른 주식들은 다 날아갔고, 이때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럼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과연 기술주들이 못하냐?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을 무조건 몰입해서 진입해야 되겠느냐? 그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는 이게 퍼배수가 너무 높이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퍼배수가 낮은 쪽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여기 구글이 없는데 구글 보여드리면 요 파인비즈 데이터거든요. 구글은 어디에 있냐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있어요. 구글이 통신망 쪽에 얹혀져서 작동이 하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에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는 디즈니,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이 디즈니 같은 경우는 뭐 한 142배 정도 되고, 넷플릭스도 49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스북은 23배,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한 26배 정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기술주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현금 캐시가 계속 들어오는 관점에 있으며, 오미크론에 이렇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것에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낮은 가치 배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안에 지속적으로 편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단지 이제 우리가 뉴스 보도 보면 금리 인상은 기술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는 말씀 안 드렸던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